인사하고 시작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총론 다 했어요. 총론, 그죠? 총론 다 했고 이번 주에는 경제론 진행을 할 겁니다. 경제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에 한 것 좀 복습 좀 하셨어요?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복습은 꼭 하셔야 되고 그 복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래 객관식 시험에서 붙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확실한 개념으로 잡아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반드시 나눠서 공부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문제. 아는 문제입니다. 이 아는 문제는 요거는 반드시 내가 나중에 점수로 맞춰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점수화 시켜야 돼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 저한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확실하게 안다 싶은 분들은 보통 한 70점 정도 맞으세요. 요걸 목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민법하고 학개론 들어보니까는 뭐가 좀 더 편해요? 학개론 좀 더 편해요? 민법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학개론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1차 과목은 두 가지잖아요. 1차 과목은 하나는 학개론이고 하나는 민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서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 뭔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과목을 반드시 70점 이상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개 더해서 평균 60점 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점수를 구성하실 때 한 3, 4월 달쯤 되면은 나 이제 자신 있다는 기준 하에 70, 50 요렇게 합격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게 언제? 한 3, 4월 달쯤에. 3월에서 4월쯤. 그러니까는 한 바퀴 돌았을 때. 근데 실제적으로 요건 약간 좀 꿈의 점수인 거고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러니까 두 바퀴 돌았을 때 한 5월쯤 됐을 때 내가 학개론 자신 있는 거 70점, 자신 없는 거 50점 이렇게 통과를 하시기도 해요. 내가 민법에 자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점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해 주고요. 반드시 이거 아는 거는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민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문 읽는 거에 좀 자신 있고 그리고 긴 지문을 해석하는데 좀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민법이 좀 나을 거고요.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이렇게 논리적이고 내가 숫자에 좀 강하고 계산하는데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개론 위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는 것 반드시 잘 정해 주고요. 두 번째는요, 애매한 문제입니다. 애매한 문제. 요게 애매한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게 여러분들을 늘 괴롭히게 될 거예요. 왜 괴롭히냐면 무슨 뜻이냐면 지문 5개죠. 그쵸? 5개 지문 중에서 꼭 이런 일이 생겨요. 1번 지문과 3번 지문 중에 답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1번 찍어요. 답은 몇 번이었죠? 3번이에요. 그쵸? 4번, 5번 중에 하나인데? 야, 5번 찍어! 했는데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런 거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우리는 애매한 지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딱 개념이 나오고 오늘 말씀드릴까요? 어떤 개념이 나오고 그거와 관련된 명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학개론을 강의하시는 쌤은 어디에서 강의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 안 하는 곳. 그걸 하나 넣는 거. 즉 뭐다? 송도윤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뭐 여기서 A에서 하고 B에서 하고 C에서도 하는데 D에서는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명사를 나열해 놓은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린 지문들, 그런 거 잘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문은 5개 중에 애매한 거, 내가 몰랐던 지문 확실하게 가려내는 거랑 명사 나열형 문제에서 부분적으로 맞고 틀리는 지문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요 애매한 것은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체크해 놓으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15점을 얻을 수 있어요. 플러스 15점을. 어디에서? 70점에다가. 이미 합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서 최소한 80점 이상은 맞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꽈락이 몇 점이죠? 8점이죠. 또 봐봐. 80점 맞고 나 40점 맞았어. 이거 합격이에요? 합격 아니에요? 합격이죠. 그러니까는 80점을 만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맞춰야 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 절대평가 시험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어려운 문제를 내요. 왜냐면 우리 다른 시험들은 위에서 뭐 150명,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 뭐 180명, 200명 자르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내도 점수는 자르고, 공무시험도 마찬가지죠. 위에 자르면 되는데 절대평가 시험은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하물며 출제위원들도 못 풀 만한 것들. 그런 문제 많이 내니까는 반드시 그런 문제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몇 점으로? 80점 만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가 어려우면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특히나 35회 시험에서 뭐 3번 문제, 4번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버리셔야 되는 문제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그렇게 낼 때가 있는데 1, 2, 3, 4, 5번에서 심리전을 걸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멘붕 시키는 거야. 멘붕 알죠?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큰일 났다 싶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거 만점 맞지 말라는 문제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 요거 반드시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까지 막 뭐 푸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자, 어려운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교수님 전 수포자인데요 하신 분 있어요. 무슨 문제? 계산 문제. 35회 기준으로는 계산 문제가 9문제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다 쉬웠어요. 뭐만 알면 돼요? 공식만 알면 돼요. 이렇게 또 학기 초에 얘기하면 또 혼나요. 개론쌤이 또 이렇게 교재 연구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개론쌤도 개론책 보기 싫을 때가 많겠죠. 근데 그때 뭐냐면 전 계산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미쳤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계산 문제를 실제로 나중에 풀게 되면은 되게 쉽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전 차라리 계산 문제를 다 맞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냐면은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쉬운 날에는요, 쉽게 나오는 해에는 계산 문제 다 맞추고도 점수가 남아 돌아요. 참고로 작년에 수포자분께서 계산 문제 다 맞춰가지고 92.5점 맞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만 맞추라고 얘기했어요. 실제 시험에서. 근데 9문제가 다 쉬웠어요. 9문제가 다 계산 문제인데 한 5초 만에 풀리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산 문제는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진짜 찐으로 어려운 문제, 찐으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건 풀면 돼요, 안 돼요? 이건 풀면 안 돼요. 이건 버리셔야 돼요. 저는 풀어드릴 거고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은 해드리는데 얘는 버려야 돼요. 작년에 1차 합격률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허수, 공부 안 하시는 분들, 학원 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에 이제 응시만 하고 뭐 안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빼면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들으시고 인강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요. 반드시 되시고요. 이게 아마 중개사 시험이 뭐 쉽다는 분도 있고 어렵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보고 쉬운 시험이 아니니까요. 요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나이 어리시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감정평가사 시험까지 연결해서 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요거 3개 잘 구분해 주시고요. 저는 요걸 일단 확실하게 챙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까지? 1월부터 4월 정도까지. 아시겠죠? 우리 기본 2학기 때. 그리고 요거는 보너스 플러스 알파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요건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그리고 잠시만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자, 우리 지난주에 부동산 학개론 뭐 배웠어요?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지난주에 이거 배웠어요? 지난주에 이거 배웠대. 뭐 배웠어요? 총론 배웠죠, 총론. 그쵸? 좋아요. 총론은 배웠으니까 알죠? 맞죠? 자, 잘 보세요. 부동산 학개론, 개괄적인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총론 배웠죠? 첫 번째 뭐 배웠어요? 복합 부동산과, 맞죠? 무슨 부동산? 복합 무슨 부동산? 개념의 부동산 배웠어요. 그죠? 맞죠? 월요병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회사 안 갔잖아요. 여기 회사 아니잖아요. 그쵸? 복합 개념의 부동산 3가지 뭐가 있었죠? 부동산 경기 말고 무슨 경기? 법 경기요. 그렇죠. 법 경기. 맞죠?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법률적 개념 2가지 있었어요. 뭐 있었죠?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뭐 있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는 협의 더하기. 협의 플러스. 좋았어요. 협의 플러스 준부동산. 자, 경제적 개념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5가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됐죠? 기술적 요소는 기술 개념은 물, 리즈 개념과 같고 뭐였어요? 술이 물 같다. 환경, 자연, 위치, 공간. 맞죠? 환자, 위관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처음에 잡았고요. 두 번째는 토지 용어와 주택 용어 잡았어요. 토지 용어는 후보지와 이행지부터 우리 빈지 기억나시죠? 택지, 부지, 선화지, 유휴지, 공한지, 휴한지, 법지, 포락지 기억나셔야 돼요. 주택 용어는 단독주택은 네 가지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다중주택에 누가 살아요? 학생, 또 직장인. 맞죠? 사람만 나와야 되죠.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몇 계층이야? 3계층이야. 오케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란 말은 실별로 욕실은 있지만 직장인이 퇴근하고 나서 씻을 수도 있지만 밥은 못 해먹을 수도 있다. 취사시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다가구 주택이에요.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그렇죠. 그거 안 까먹는다니까. 기억나죠 지금? 자, 공동주택 넘어올게요. 공동주택 네 가지가 있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맞죠? 아파트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 맞죠? 오빠 나 402호가 탑층이야 라고 하면 아파트 아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립주택은 연립이죠? 으쌰라 크죠?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됐죠? 몇 개층? 4개층, 4개층 이상이었죠. 다세대는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쵸? 특별한 거 없어서 660제곱미터 이하였고요. 4개층 이하였습니다. 기숙사는 두 가지네요. 하나는 일반 기숙사와 하나는 임대 기숙사. 일반 기숙사는 누가? 학생과 종업원. 어디에서? 학교 또는 공장에서. 맞죠? 임대형 기숙사는 몇 실 이상? 19 다음 20실 이상. 즉 뭐다? 너 임대사업자 하려면 방 20개 이상은 해야 임대형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고 임대형 기숙사는 20실 이상인 거고. 됐죠?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어, 주택 용어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봤었어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그쵸? 그래서 봐봐, 지표에서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 뭐? 건물 짓는 거.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거, 지표에서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권리 세 가지. 건물 짓는 거, 건축권. 씨 뿌리고 배추 기르는 거, 경작권. 물 이용하는 거, 용수권. 맞죠? 용수권, 쓸용 물수. 됐죠? 용수권이고요. 자, 이제 지하와 공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적, 하나는 공적. 땅을 팠어요. 물이 나왔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사적, 지하권. 지하수는 사적 지하권입니다. 땅을 팠어요. 금이 나왔어. 금광이 나왔어.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공적, 지하권. 자, 하늘로 올라갈게요. 자, 공중권이에요. 올라갔는데 일조권과 조망권 그리고 TDR까지 누구 거예요? 사적, 내 거죠. 항공권, 전파권은 공적, 공중권.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됐죠? 그리고 부동산업. 한국산업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입니다. 임대공급업, 임대업과 개발공급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역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임대업과 개발공급업은 둘 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아시겠죠? 되는데 관리업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만 있었죠? 주거용과 비주거용. 기타 관리 있다 없다? 기타 관리 없다. 맞죠?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은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신설된 거 한 개 있었죠? 새로 생긴 거. 뭐 하는 거? 새로 부동산 만들면은 가서 해주는 거 있어요. 분양, 대행업. 요거 네 가지예요. 그래서 분양 대행업이 작년에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총론의 전부였었어요. 아시겠죠? 요거 잘 챙겨 놓으시면은 총론 보통 3문제 정도 나와요. 여기에서 돌려쓰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하면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까지. 자연 특성은 5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못 움직이는 부동성. 두 번째, 못 늘리는 부증성. 영원히 존재하는 영속성. 각각 다른 개별성. 옆에 붙어있는 인접성. 요거 5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포인트 잡으시고 여기에서 보통 3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개론쌤처럼 브리핑하거나 요약 정리하실 수 있으시면은 다 맞출 수 있죠.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자, 2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총론 배웠어. 총론, 그죠? 총론 배웠어. 총론. 그 다음 뭐 배워야 될까요? 그 다음 경제 배우는 거예요. 경제론 배우는 거예요. 경제론 배우는 거예요. 경제론은 이제 자, 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경제론 83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교재 83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경제론은 처음에 배울 게 수요와 공급이에요. 뭐라고? 수요와 공급이라고요. 수요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자주 쓰는 말이죠. 수요 공급. 수요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는 거, 사는 거. 오케이. 사는 거. 공급은 뭐예요? 파는 거. 오케이. 그렇게만 지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수요는 뭐? 사는 거. 공급은 뭐? 파는 거. 제가 개념을 정확히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대한 첫 번째 개념 잡을 거예요. 개념. 수요 공급에 개념 잡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요 공급에 대한 함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정리할 거예요. 함수에 따른 곡선도 함께 나올 거고요. 요거 변화와 마지막 특징까지 잡으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서는 뭐만 하면 된다? 일단 개념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대한 개념을 잡고 함수 그리고 곡선 확인하고 변화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공급에 대한 개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론입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죠. 아까 제가 수요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수요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수요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을 거예요. 자, 수요 개념은 크게 몇 가지? 3가지예요.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3가지예요. 3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수요란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거에 하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거에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나 체크. 일정 기간 동안 우리 85페이지 3번에 85페이지에 있어요. 85페이지. 85페이지에 있어요. 85페이지에 보면 2번에 나와 있죠. 유량이라고 나오죠. 유량 기간. 자, 저 보세요. 교재보다 저를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요를 정의하려면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는 거는 맞는데 너 1월 동안인 거예요. 2월 동안 혹은 뭐 상반기 동안, 분기 동안, 1년 동안이라는 기간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1월 동안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에요. 구입하고자 하는 이에요. 자, 구입한 거예요? 구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입 뭐라고? 하고자. 그럼 공급은 뭐겠어요? 파는 건데 판매하고자, 구매하고자, 판매하고자, 공부하고자 그냥 자면 안 돼요. 공부도 사전적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자시는 분도 있어. 그냥 자면 안 돼. 아시겠죠? 구매하고자, 판매하고자 그냥 자지 마세요. 아시겠죠? 공부도 하고자. 공부도 그러면은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 그렇죠. 여기다 사전적 개념. 아시겠죠? 실제로 그게 하고자라는 거니까는 뭐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사 또는 욕구이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하나 체크해주세요. 자, 개념 잡을게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정리해놨어요. 다시 여기 개념 3가지. 개념 3가지. 자, 여러분들은 수요라는 걸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수요입니다. 수요. 자, 저 보세요. 이제 보세요. 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경제 주체가 그쵸?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제 수요는 사는 것이 아니라 수요는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정리드릴게요. 수요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경제 주체가 구매하고자 하는 거예요가 정확한 개념입니다. 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봐봐.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됐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적 개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해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수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잠재 수요예요. 두 번째는 유효 수요예요. 자, 잠재 수요는 무슨 말이냐면, 잠재 수요는 수요하고 싶은, 즉 뭐다?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돈은 있다 없다. 돈은 없다. 아시겠죠? 구매 의사는 있는데 뭐는 없다. 돈은 없다. 맞죠? 유효 수요자는 뭐도 있고 구매 의사도 있고 뭐도 있다. 돈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 개념 중에서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다? 유효 수요의 개념이다 라는 소리예요. 실질적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잘 보세요. 구매 의사도 있고 뭐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 능력이 뭔데? 돈 있냐 없냐 차이겠죠. 됐죠 여러분들? 됐어요? 여러분 잠재 수요자예요? 유효 수요자예요? 잠재 수요자죠. 중개사에서 돈 많이 버셔서 바꿔주세요. 아시겠죠? 앞으로 유효 수요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비록 지금은 잠재 수요자지만 내가 중개사 따고 난 뒤에 반드시 유효 수요자로 바뀌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개사가 되셨을 때 이거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 그러면 임장 활동만 하신 분도 있다고요. 요즘에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2030 그 분들이 이렇게 왜 물건만 막 보러 다니시는 분도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분이 잠재 수요자인지 유효 수요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자, 수요 개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두 번째는 구매하고자, 세 번째는 유효 수요. 요렇게 해요. 세 가지 포인트. 됐어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 개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과 구매하고자 하는 전적 개념과, 세 번째는 유효 수요. 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구매력도 있고.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지금? 네. 자, 이제 넘어올게요. 자, 유량과 저량인데 우리 방금 일정 기간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정 기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경제학과를 전공하는 사람들, 경제학과 전공하는 분들의 경제학 원론이라는 1학년 전공책이 있어요. 전공책의 첫 페이지에서 요걸 가르쳐요. 유량이냐 저량이냐.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것은 어떤 거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 측정하는 것을 시점으로 측정할지 아니면은 일정 기간 동안을 측정할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부동산 경기가 좋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2024년 동안 좋았어요. 맞죠? 그러면 일정 기간 개념이 들어갔죠? 일정 기간 개념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유량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흐를 유자예요. 흐르다 유자. 그래서 봐봐. 흐른 거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기간이 필요한 거 이런 것도 있죠. 월급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내가 일해서 받은 돈. 한 달 동안이죠. 월 임대료, 월 소비액. 그쵸? 이런 개념이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생각했을 때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신규주택 공급량. 새 집 바로 공급이 돼요? 바로 공급이 안 돼요? 안 되죠? 뭐 6개월 동안 신규주택 공급량 이렇게 나와요. 항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상반기 신규주택 공급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주택 거래량 자체는 이렇게 나와요. 2024년 아파트 주택 거래량은 얼마이다 라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해줘요. 아시겠죠? 그 말씀드리고, 자, 수익 소득 임금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임대료 지대까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월 급, 월 임대료, 월 지출. 맞죠? 우리 가계부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마다 1월 달에는 돈을 많이 썼군. 1월 달에는 돈을 많이 썼군.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의 개념을 가지는 유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다? 무엇 동안, 한 달 동안, 상반기 동안, 분기 동안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요게 중요해요. 절량의 개념. 자, 절량은 요거는 일정 시점의 개념이에요. 즉 뭐다? 현재 얼마가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얼마가 있는데 라는 소리예요. 자, 잘 보세요. 35회 불과 이제 3달 전이죠. 벌써 까마득하네요. 3달 전 시험 5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절량의 개념을 골라라 라고 나오고 답이 재고량 이렇게 나오고 났어요. 몇 초? 2초 그래서 2초. 그 문제 푸는 2초 그래서 2초. 다음 중 주택 절량 절량의 개념을 골라라. 답은 몇 번? 재고 1번 끝. 5번 문제. 2초 그래서 2초.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주택 재고 얼마 있는데요? 지금. 그쵸? 생각해보세요. 자, 세종시의 현재 주택 재고가 얼마 있는데요?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자본, 부채. 요건 돈이죠, 돈. 맞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으세요? 됐죠? 그리고 가치. 요거 말씀드렸죠? 언니, 저 부동산 얼마야? 9억 5천. 맞죠? 가치 매긴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주택 보급률.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 얼마예요? 아세요, 혹시? 102%예요. 100% 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은 약 102점 몇 프로 나와요. 102%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당 집은 다 돌아가는데 일부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과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102%예요. 자, 통화량은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냐 그 뜻이고요. 현재 대한민국 인구 얼마예요? 5천만대 중반 정도 되죠. 이제 조만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 그리고 매각 현금 흐름은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우리 무슨 양이에요? 저량인 거예요. 저량. 됐죠? 이 저자가 무슨 저자일까요, 여러분들? 앞에 거 그러자며 뒤에 거는 무슨 저자? 저수지 들어봤죠? 저수지가 물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죠. 고여 있을 저자예요. 얘는 흐르다 유자. 얘는 고여 있을 저자. 얘는 고여 있으니까는 야, 지금 현재 수위가 어떻게 돼? 그쵸? 현재 뭐 어디 할까요? 대청댐 해볼까요? 현재 대청댐의 수위가 얼마야? 얼마나 물이 고여 있어. 그쵸? 대청댐 그 위로 갈 수 있는 거 알죠? 그 위에 저도 가봤었는데 좋더라고요. 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고여 있다 저자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저 나왔죠? 저 나왔죠? 오케이? 저량이에요. 제자가 보통단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암코 드리는 거예요. 재, 고, 자, 산, 가, 치, 보급, 통화, 단기, 인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연결해 드릴 거예요. 이걸 알면 헷갈리지 않아. 저한테 학개론 들으시는 분들은 다 학개론을 잘해요. 그쵸? 이 제자 아니에요? 저 제자가 보통 달인 말고 단인.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해줘요. 자, 한번 해주세요. 자, 제가 저 할게요. 저 제자가 보통 단인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 웃었죠? 저게 왜 나와? 나와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깔아주는 문제. 내가 반드시 아는 걸 통해서 점수화 시켜야 되는 문제. 근데 점수화를 시키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암코를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됐잖아요.
그쵸? 않고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시간을 줄이라고. 그래야 민법에 가서 문제를 여유롭게 풀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빡빡하다고. 80문제를 100분에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시간에 쫓기잖아요. 실력이 안 나와.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학개론을 저한테 들으시고 학개론을 40분 컷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40문제 남았는데 1시간 남았네, 60분 남았네 라고 얘기하고 저절로 학개론을 왜? 학개론을 빨리 풀고 넘어갔거든. 그래서 작년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3년 내내 주장했는데 한번 걸렸어요. 저 제자가 보통 단인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다음 중 절약 개념을 보라. 주택 최고량 끝. 문제 푸는데 2초 걸렸어요. 2초.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저 뭐라고? 제자가 보통 단인. 달인 아니에요? 고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달인이 뭐였지? 그러면서 달에 뭘 받나? 달에 받는 건 예고. 월 임대료니까 그쵸? 얘는 뭐다? 단인, 단기 인구. 아시겠죠? 그래서 학개론의 단인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잖아. 인상이 좋아요. 민법 몰라도 돼요. 길 가다 사람 안 때릴 거잖아. 맞죠? 학개론 알아야 돼요. 왜? 돈 버는 거니까. 내가 법은 없이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죠? 맞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제자가 보통 단인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유량의 경제 변수를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유량의 경제 변수를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교수님, 저는 저량만 알고 있는데 유량은 몰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보세요. 제자가 보통 단위에서 자, 무슨 개념? 저량 개념. 됐죠? 모르겠어요. 제자, 저. 소득 모르겠어요. 보통 저. 신규주택 공급량, 새집 짓는데 새집 공급하려면 기간이 필요해요? 지금 줄 수도 있어요. 기간이 필요하죠.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그럼 유량 개념 고려 나왔죠? 저량을 빼면 되잖아. 몇 개? 3개. 됐죠? 이게 제자가 보통 다니는 가장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나온 게 작년 35회 시험이고 보통 이렇게 나와요. 유량의 경제 변수가 몇 개인지를 골라라 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한 번이었어. 이제 나왔네. 이수사위 또 나왔네. 이건 더 쉽죠? 저 제자가 보통 단인 월 임금 신규주택 아니고 월 수입. 답은 몇 개? 3개.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기출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아는 것 확실하게 점수 챙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챙겨야 되는 파트예요. 아시겠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좀 드려보죠. 자, 아까 수요의 개념 3가지였어요. 수요의 개념 3가지 뭐였죠?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 잠깐만, 유량 저량. 이제 했잖아.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 저량. 유량 개념.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구매하고자. 무슨 개념? 전적 개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효, 수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구매력도 있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수요의 개념 잡을게요, 교수님. 이라고 얘기하면은, 수요의 개념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다?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 저량. 유량 개념이었습니다. 됐죠? 두 번째는 구매하고자 하는 무슨 개념? 전적 개념이었습니다. 됐죠? 세 번째는 유효, 수요였었어요. 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도 있고, 돈도 있고. 됐죠? 요게 수요를 정리하는 가장 큰 개념, 수요의 개념이었습니다. 이해됐죠, 지금? 자, 이제 법칙 넘어가 보죠. 자, 수요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 잘 보세요. 자, 수요 법칙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야. 여러분들,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비싸면 사요, 안 사요? 비싸면 안 사요. 싸면 사요, 안 사요? 싸면 사죠. 그럼 봐봐. 비싸니까는
구매 안 하고자 하고 싸면 구매하고자 하는 거죠. 이해되죠 지금?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봐봐. 가격이 비싸요. 수요해요 안 해요? 안 한다며. 가격이 싸요 떨어져요? 사요 안 사요? 사죠? 같이 움직였어요? 반대로 움직였어요? 반비례. 됐죠? 맞죠? 무슨 관계? 여기 관계.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요게 가격이에요. 가격 뭐? P. 프라이스 알죠? 옛날에 그 프라이스 클럽 있었는데 대형마트 중에 몰라요? 아 몰라요? 있었어요 옛날에. 까르푸와 함께 없어진. 까르푸 알죠? 프랑스에서 있는 거. 그래서 가격은 P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수요량은 Q라고 얘기해요. Q. 자, 요게 자 가격이 비싸면 사야 안 사야? 안 사죠. 맞죠? 가격이 싸면 사야 안 사야? 사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항상 우하향하는 무슨 곡선? 수요 법칙의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요거를 이제 2차원의 평면으로 가져온 거예요.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기보다 좀 와닿아야 돼. 아시겠죠? 여기 동시에 되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어렵다 싶은 분들은 철저하게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필기가 시작되는 순간 뇌의 가소성, 뇌의 기능은 70%가 떨어진대요. 즉 30%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뇌과학, 행동 경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맨날 책 열심히 보는데 사람은 필기가 시작되는 순간 안심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뇌의 효율을 70% 이상으로 70% 이하로 아니 30% 이하로 떨어뜨린대요. 그러니까 70%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들으시고 기억이 나시면 돼요. 아시겠죠? 쓰는 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요약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걱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수요 법칙은 아까 뭐라고?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싸면 사요 안 사요? 사죠. 수요 법칙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교수님 비싸면 안 사고요 싸면 사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보세요. 자, 가격이 500원이 500원. 가격이 500원이에요. 몇 개 산다? 한 개 산다. 가격이 100원이에요. 100원. 몇 개 산다? 5개 산다. 그 뜻이잖아요. 맞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하향하는 곡선이다라는 소리예요. 자, 수요 법칙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교수님 비싸면 안 사고요 싸면 사요. 맞죠? 수요 곡선은요 우하향합니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맞죠? 여기에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행을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 아시겠죠? 우하향한다. 책도 이렇게 읽잖아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하향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개별 수요 곡선과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자, 이거를 물어보더라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출제위원회 내고 싶은 문제가 없는가 봐요. 자, 잘 보세요. 요거 잠깐 지울게요 이제. 잠깐 지우고 이쪽으로 오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개별 수요 곡선입니다. 개별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은 2개 그려드리고요. 자, 마지막은 시장 수요 곡선입니다. 자, 설명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랬죠? 그럼 잘 보세요.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500원에서 됐죠? 내가 사고 싶은 게 2개예요. 2개. 얘는 뭐다? 1개예요. 1개. 됐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요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근데 봐보세요. 개별이라는 것은 각각 개인의 수요예요. 제 이름이 뭐죠? 송도윤이죠. 나는 500원일 때 몇 개 산다고? 2개 산다고. 맞죠? 근데 A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누구 할까요? 민혁쌤 일로 와요. 자, 민혁쌤. 자, 민혁쌤이 옆에 와가지고 교수님 나는 500원일 때 1개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죠? 그럼 보세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각각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도윤쌤은 2개 사고 민혁쌤은 1개 사요. 시장에서 몇 개 거래되는 거예요? 평균이 아니지. 총. 그치? 몇 개 거래돼요? 3개 거래돼요. 맞죠? 얼마일 때? 가격이 500원일 때. 자, 맞죠? 저는 몇 개? 2개. 민혁쌤 몇 개? 1개. 그럼 얘가 좀 더 평평해지겠죠, 이렇게. 맞죠? 이래서 지금, 그냥 봐봐. 개별 수요 곡선의 합이 시장 수요 곡선이기 때문에 무엇을 더한 거예요? 가격을 더한 거예요? 양을 더한 거예요? 양의 합이라고. 이거 2개의 합이라고. 왜? 저는 500원일 때 2개. 보고 있나, 민혁쌤? 법 없이 살 분들이에요. 인상이 좋아. 아시겠죠? 그래도 모두 좀 이해해줘요. 학교는 잘하는데. 아시겠죠? 학교만 하면 되잖아, 우리. 아시겠죠? 자, 또 봐봐. 자, 500원일 때 도윤쌤은 2개 사고, 민혁쌤 1개 사고. 아시겠죠? 시장에 총 몇 개? 3개가 거래된다. 됐죠? 그럼 이거는 가격을 더한 거예요? 양을 더한 거예요? 양은 어디에 있어요? 수, 평에 있죠. 이걸 물어보더라고. 이걸 왜 물어보는 거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수직적으로 합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했었어요. 와, 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안 가르치고 넘어갈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가격 더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맞죠? 그냥 1,000원에 판대요.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지. 그죠? 이게 아니라고. 수평으로 합한 것이란 말은 뭐다? 양의 합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완벽하신 거예요. 얼마일 때? 500원일 때. 저는 2개. 민법쌤은 1개. 시장에서 총 산 수요량은 몇 개? 3개. 뭐다? 그것이 더 평평해지겠지. 맞죠?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겠지. 요게 말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설정 뒤에 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이란 개별 수요자들이 저와 민혁쌤이 각각의 가격에서 500원에서 저는 2개, 민혁쌤은 1개 구매하고자 의도한 수량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뭐의 합이다? 수량의 합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량이니까 뭐다? 수평적 합을 이야기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수요의 개념 했죠? 맞죠? 그리고 수요 법칙 했어요. 법칙. 수요 곡선. 요거 3개 한 거예요. 됐죠? 자, 한 번 더 꺾고 갈게요. 자, 수요의 3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 있었죠? 일정 기간. 무슨 양? 유량. 맞죠? 구매하고자.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세 번째, 유효 수요. 뭐도 있고. 구매 의사도 있고, 구매력도 있고. 이게 수요 개념이었어요. 자, 두 번째,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여요? 하향으로 움직인다. 비례, 반비례.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좀 넘어오시죠. 자, 이제 수요 함수 들어갈 거예요. 자, 함수 개념 설명하고 잠깐 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지만 영원히 모르실 수 있을 그 개념 제가 오늘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경제 1등급 받았는데 교수님 수업 듣고 개념 확실히 잡았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수요 함수라고 나와있죠? 저 함자가 무슨 함자예요? 한자를 이해하면은 한 번에 딱 바로 풀려요. 함자 무슨 함자예요? 모르겠죠? 자,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지금은 안 해요. 결혼할 때 우리 신랑이 오징어 가면 쓰고 메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 뭐예요? 함 사세요 하죠? 맞죠? 그 함자가 똑같은 함자예요. 자, 어린 분들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왜 그 어르신들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폐물 모아놓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막 반지나 막 귀걸이 이런 거 모아놓은 거 있어요. 우린 그거를 보석 함이라고 얘기하죠. 그 뜻이에요. 그 잘 보세요. 자, 이거 설명하실 거예요. 이 함자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상자 함자예요. 상자 함자. 혹은 감싸다, 혹은 뭐 덮다 이런 뜻이에요. 상자 함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함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 함수를 영어로 쓰면 F라고 써요. 들어보셨나요? F.
이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거. 펑션. 펑션이 영어로 한국말로 뭐예요? 함수. 다른 뜻은 우리가 자주 쓰는 뜻은 기능. 펑션이 기능이잖아요. 괜찮아요. 영어 모를 수도 있지. 교수님 개론 시간 영어 왜 나와요? 그쵸? 자, 펑션이 뭐라고요? 기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거에 머리 글자 따서 F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 더 쉬워요. 근데 요거를 한국어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고민이 깊었나 봐요, 학자들이. 그래서 함자라고 쓰는 거예요. 상자. 근데 잘 보세요. 이 상자가 특수한 기능을 하는 상자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상자 하나 그릴게요. 상자 하나 그릴게요. 오케이? 요게 함수라는 상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제. 자,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것을 집어넣었더니, 요 안에서, 이 상자 안에서 어떤 기능을 거쳐서 톡 나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수요 법칙에서 비싸면 안 산다 그랬죠. 싸면 산다 그랬죠. 비싸다는 것이 가격이죠. 맞죠? 내가 가격을 바꾸어서 톡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수요량이 나왔다라는 소리예요. 자, 잘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식당을 운영해요. 김치찌개 10,000원 받아요. 맞죠? 자, 잘 보세요. 자, 내가 봐봐. 식당 운영하는데 내가 김치찌개를 10,000원 받아. 10,000원 받아요. 10,000원 받아요. 그랬더니 수요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 생각해봤더니 몇 명? 10명이었던 거예요. 총 수입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맞죠? 근데 내가 주변에 김치찌개 집을 돌아다녀 보니 우리 집이 좀 비싸. 내가 이거를 얼마로? 8,000원으로 낮춘 거예요. 됐어요? 낮췄더니 얼마가 들어왔다? 20명이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얼마 벌었어요? 16만 원 번 거죠. 이제 좀 느낌이 와요?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는 가격을 함수라는 상자 안에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수요량을 나온다. 수요량이 뭔데? 구매하고자 하는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자, 자 보세요. 자, 수요 함수는 어떤 재화의 수요와 잘라주시고요. 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계들을 말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봐봐. 수요는 지금 나왔죠? 지금 여기 나왔죠? 맞죠? 나왔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맞죠? 가격이죠? 맞아요? 첫 번째 가격이었어요. 가격은 영향을 미친다. 이건 이해했죠? 맞죠? 근데 수요에 혹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가격 말고 또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인구가 늘어나요. 선호도가 많이 생겨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렇죠? 그건 역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가격하고 상관이 없다. 상관없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봐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격과 가격 이 외의 요인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봐봐. 교수님, 가격을 조정했었을 때 수요량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알겠어요. 그 뜻이에요. 됐죠? 그럼 가격 말고 또 뭐 다른 거. 가격 이 외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몇 개 할게요. 첫 번째 뭐다? 소득. 두 번째 선호도. 세 번째 인구. 인구가 높아지면 가격과 관계없이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과 관계없이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돈을 잘 벌어요. 내가 8,000원짜리 10,000원에 팔아도 야, 저 집 맛있대. 내가 2,000원 더 내고 먹는다. 그럴 수 있겠죠? 그 뜻이라고요. 이래서 지금 자, 잘 보세요. 봐봐. 요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조정하거나 따로 움직이는 거죠. 자, 무슨 말 잘 보세요. 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다?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내가 조정하는 숫자고요. 얘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뭐다?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걸 뭐라 그래요? 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독립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오실 거예요. 이걸 왜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들, 함수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가까운 장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자, 원래 요거를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그 뉴턴 알아요? 뉴턴? 아이작 뉴턴? 그분이랑 라이프니츠라는 분이 이제 동시에 발견했다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요거 개념하고 끝낼게요. 제가 여기서 레이저 포인트 딱 쏴요. 저기 레이저 찍히겠죠? 맞죠? 근데 요거를 제가 각도를 바꿨어. 이렇게 3도로 바꿨어요. 저기에서 몇 메타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이 개념 때문에 로켓도 쏘고 인공위성도 받고 내비게이션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배워야 돼요. 함수를 알면 왜 가까운 미래를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 원래 중학교 때는 움직이지 않는 수학, 기하학이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수학을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함수 개념이 도입이 되는 이유가 그 수학적 개념을 통해서, 이건 뭐 큰 이야기인데 그냥 우주 만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깊어지면. 그러니까 뭐다? 함수를 통해서 내가 가장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게 함수의 개념이에요. 전공자만 할 수 있는 설명이에요. 그런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요. 왜? 내가 김치찌개 가격을 얼마에 받을지를 내가 독립적으로 조절해가지고 수요량을 예측할 수 있으면 돈을 가장 얼마에 팔 때 많이 벌 수 있는지, 총수입이 큰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아까 건 10,000원에 팔아야 돼요? 8,000원에 팔아야 돼요? 8,000원에 팔아야죠. 10,000원에 팔 때는 1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8,000원 팔았더니 16만 원 벌었으니까요.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요 개념 잡아놓으시고 요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밑에 가볼게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